반갑습니다. 수학 영역의 차윤우입니다. 자, 이제 2025학년도 입시를 준비해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대체하고자 영상을 제작하게 됐는데 주제를 잡았어요. 2025학년도 수능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이렇게 준비하자. 특히 이제 겨울 방학을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죠. 수능과 내신, 뭐 엄밀하게 말하면 교육과정 안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같아야 하지만 실제로 추구하는 바는 굉장히 다릅니다. 내신은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학교나 그다음 정규 과정에서 성실하게 공부해야 되는 것들을 잘 소화하고 잘 습득하고 체화시켰느냐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하면은 수능은 이제 말 그대로 대학에서 자기가 배울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낯선 상황에서 수학적인 상황을 해석하고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좀 공부하는 방향이나 실제로 시험 문제의 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고요.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은 현재 저는 고3 N수생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는 EBS에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강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 고3 강의를 하고 있고 이투스 온라인 강의에서도 고3 강의를 하고 있고 실력 정석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실력 정석 온라인 강의만 고3 강의가 아니네요. 그밖에 뭐 재종반 특강 수업이나 대치 뭐 반포 그 다음에 목동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단순히 이제 강의 소개만 하면은 요 설명회가 또 너무 루즈하기 때문에 우선은 최근에 입시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이야기 들어봤죠. 특히 작년 수능 작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022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후에 교육부에서 킬러 문항 배제를 발표를 했고 그다음 그 이후에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이 진행되어 오는데 이에 따라서 수능의 트렌드가 눈에 띄게 명확하게 바뀐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중요하게 다뤄졌던 내용들이 여전히 중요하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수능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부 방법이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내가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 중에서 좀 강조되는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더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이번 겨울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몇 가지 주제를 정해봤는데 우선 2024년에 우리가 2025학년도 수능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트렌드, 2024 수능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한 트렌드에 대한 분석을 잠깐 하면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압축을 해봤습니다. 뭐 그 밖에도 디테일하게는 되게 많은데요. 크게 첫 번째,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로 킬러 문항을 배제를 시켰다. 킬러 문항을 배제시켰다는 뜻은 이런 거죠. 오답률이 과하게 높은 문제들을 배제를 했는데 뭐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 과거에 지금 이제 예비 고3 말고 형이나 누나 언니 오빠들을 이미 이제 대학을 보냈던 경우에는 알 겁니다. 뭐 과거에 뭐 30번 최고 난도 문항, 그러니까 이과 최상위권 학생들도 이거는 틀리고 의대를 합격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22번 거의 뭐 이게 오답률 1등이냐 2등이냐 2등이냐 1등이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말 90% 이상의 학생들은 다 틀리는, 이거 두 개를 모두 맞춘 학생들은 전교에서 한 명 있을까 말까, 보통 둘 중에 하나 맞춘 학생도 그 반에서 한 명 있을까 말까. 이과 재종반 최상위 반에서도요 요 두 문항 맞춘 학생들이 뭐 거의 없는 수준에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던 게 이제 과거 한 2, 3년 전이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손을 댄 거죠. 대놓고 최상위 오답률 문제를 없애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준비한 2025학년도 수능에서는 이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 하면은 이건 사실 이미 출제를 하셨던 분들도 2025학년도를 감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표본이 다르고 그에 따라서 오답률 같은 것들이 다르고 성취도도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과거하고 비슷한 수준을 냈다고 해서 무조건 뭐 오답률 최고난도 문항이 되는 게 아니고 반대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중에 이제 가능한 전략 중에 하나가 일단 주관식이잖아요. 이게 주관식 가장 마지막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주관식 문제들은 조금 더 풀만하게 출제를 하고, 왜냐하면 주관식 문제는 너무 어려워버리면 오답률이 너무 높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객관식에서 이제 뭐 28번 문제라든지 14, 15번 문제 같은 문제를 난이도를 충분하게 내면 객관식 그래도 항상 어느 정도 비율은 정답률이 확보가 돼 있죠. 왜? 찍어서 맞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주관식과 객관식의 밸런스가 달라지는 게 2024학년도 수능에서 이제 수능까지 가장 눈에 띄게 있었던 변화고요. 이러한 출제 기조가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자, 또 하나가 이제 이 과학 킬러 문항 관련된 내용이
특정 문항이 난이도가 예측이 됐던 게 과거 수능이었어요. 그러니까 20이나 30분만이 아니라 뭐 객관식 마지막 15번, 그다음에 29번, 뭐 28번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난이도가 예측이 되는데 이 부분이 지금 최근 9월 평가 모의고사 이후에는 많이 달라졌고 이런 부분이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또 우리가 준비한 2025학년도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을 겪어보면서 이 부분은 분명히 어느 정도 수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뭐 단순히 이럴 것이다 하고 이것만 준비해 이거라기보다는 일단 요걸 기본 베이스로 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대응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더더욱 또 올해 6월 평가원이나 9월 평가원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쉬운 수능에 관한 이야기를 뭐 한간에 잠깐 떠돌았죠. 뭐 다 만점 받으면 어떡할 거냐. 그런데 뭐 그런 일은 항상 일어나지 않고요. 쉬운 수능이란 이야기는 평가원이나 교육부에서도 한 번도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 교과 과정 벗어나는 거 안 내겠다, 그 다음에 EBS 교재에서 연계를 좀 체감하게 내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했지만 시험 쉽게 내겠다, 누구나 만점 맞게 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고,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당연히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한 7, 8년 전에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수능 만점자 1%, 각 과목별 만점자 1%를 만들겠다라고 시험을 쉽게 내겠다라고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시험이 킬러 문항이 없어졌다고 해서 시험이 쉽다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쉽게 한다는 것을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당연히 깊이 있게 하셔야 되고,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과거 22, 30은요 2등급 정도까지는 학생들이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니까 원점수 기준으로 한 80점대 중반까지는 이 두 개는 디폴트로 틀리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20이나 30번을 빼고 아예는 읽지도 않고 다른 문제 28문제에 대해서 100분을 투자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간적인 어떤 컨트롤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뭐냐면 20이나 30번이 풀만해. 그럼 어때요? 이 문제를 손을 대야 돼. 과거에는 28개밖에 안 풀었는데 지금은 30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내가 예상하지 못한 데에서 고난도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막 13번, 뭐 14, 15번 이런 데서 이제 고난도 문제가 불쑥 나오면 여기에 시간을 확보를 못해서, 시간 관리를 못해서 시간을 왕창 써버리면 결국에는 이 뒤에 문제가 풀만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실수가 나오면서 이제 시험 점수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전략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2024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마냥 파이널까지 강의를 할 때도 가장 집중을 많이 시켜서 훈련한 게, 몇 번 문제가 어려울지 모르기 때문에 중간중간 어려운 문제가 불쑥 등장을 하면은 그 문제를 단순히 예전에 내가 풀었던 문항 번호라고 해서 주구장창 잡고 있지 말고 표시하고 넘어가서 마지막 30번까지 다 본 다음에 그때 남은 시간을 보고 검토를 하거나 비어있는 걸 메꾸거나, 이런 훈련을 마지막 파이널 단계에서 되게 연습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계속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제가 이제 EBS에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고3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2024학년도나 5학년도 전부 다 미적분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미적분 전 풀커리가 EBS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항을 다 풀어놨고, 그러면서 이제 교육부에서 킬러 배제 발표를 하면서 뭐 나타났던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EBS 교재가 지금 현재 50%가 연계가 되고, 보통 강남이나 뭐 교육 특구 지역에서는 뭐 이거는 그냥 뭐 좋은 문제가 있지만 뭐 아닌 것도 있고 섞여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만 공부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약간 폄하하는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최상위권 만점을 받는 학생들이 이것만 공부하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수학으로 이야기하면은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걸 한다고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안 하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봤던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29번은 30번 바로 앞에 문제거든요. 오답률 보통 탑5 안에 들어갑니다. 그 문항이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교재랑 거의 95% 똑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문제라도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 이 교재를 통째로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3 학기가 시작이 되면은 학교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3학년 1학기 내신 교재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때 공부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로 관련된 보충 자료까지 같이 이제 3학년 1학기 때 진행을 하니까 요거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못다한 이야기, 이게 이제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시간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못다한 이야기를 마음껏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야기는
수학 점수를 올리는 게 우리의 목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학자가 되기 위해서 만나거나 수학적인 사고력과 뭐 형이상학적인 어떤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수학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고3이고 N수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학 점수를 올린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보통 우리 이런 거지. 수학 점수를 올리고 싶어. 어떻게 합니까? 뭐 선행하고 책 여러 번 보고 뭐 좋은 교재 문제 풀어보고 모의고사 훈련 이렇게 이런 어떤 단편적인 내용들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예시를 하나 들고 싶어요. 굉장히 수학적으로 똑똑한 학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과학고에서 뭐 최상위권으로 졸업한 어떤 학생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학생한테 수능 문제를 갖다 줬어요. 풀어보세요. 라고 하면 과연 다 맞을까요? 1등급도 못 맞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 되게 이상하잖아요. 1등급도 못 맞아요. 저는 매년 봅니다. 어떤 애를 매년 보느냐. 재종반의 특강을 지금 뭐 10년 넘게 계속 매년 나가고 있는데 특강을 나가면 그 중에서 최상위 반, 뭐 의대반 같은 최상위 반에 한두 명씩 과학고나 뭐 민사고나 이런 애들이 이제 끼어 있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이 처음에 재수생활 시작한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보면은 그 성적이 영재고나 과학고의 학생들은 수학과학은 잘하지만 다른 과목이 문제인가가 아니라 수학과학이 문제입니다. 수학과학을 다 맡기는커녕 1등급도 대부분 못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능이라고 하는 게 수능의 어떤 스타일과 유형과 수능 자체의 어떤 로직이 있는데 이거를 공부하는 게 아니고 수학적인 내용만 충분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둘의 시험에 대한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물론 똑똑한 학생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보통 한 3달, 4달 정도 수능을 스퍼트하면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수학적인 내용도 물론 부족하지만 그 외적으로 시험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도 굉장히 부족하고 고3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수학 실력을 높이는 거 중요하고 문제풀이 속도를 높여서 시험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체화시키는 게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려고 하는 게 제가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럼 이제 겨울방학 때 공부를 할 때 이런 부분을 좀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면은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 딱 등장을 하면 이건 내가 이러이러한 상태로 정리가 돼 있고 이거는 똑같고 이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매끄럽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간이 부족하지 않고 제한된 시간 내에 보는 시험에서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풀어야 됩니다. 결론이 너무 당연한가요? 근데 이게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신 기간에 양측이라는 단어를 쓰잖아. 내신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려면 두 개는 결이 다릅니다. 왜냐면 보통 이래. 강남권에서 전교 한 5등 안에 들려고 하는 내신 성적이 나오려면은 시중에 내신용으로 발간된 책들을 거의 다 풀어봐야 돼요. 뭐 센수학, 블랙라벨, 일품, 1등급, 실력정석, 자이스토리 같은 기출문제, 그리고 학교에 나타나는 뭐 교과서, 학교 선생님 만든 부교재 같은 것들을 싹 다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것들의 오답 정리까지 여러 번 한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전교권 성적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합니다. 제가 내신 강의를 한 지는 좀 오래됐거든요. 내신 강의는 2015학년도까지 했는데 그때까지 전교권 학생들 강의했을 때 항상 그렇게 해서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전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 내신 기간에 그 책들을 처음 보는 게 아니라 선행도 하고 뭐도 하고 뭐 겨울방학 특강도 듣고 하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가능한데 근데 그 내신에서 그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내신 시험 문제는요. 완벽하게 100% 모두 다 창의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내신 시험 문제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업무 로드가 상당하기 때문에 보통 시중에 개발된 우수한 문제들을 상당수 채용을 해서 이것들을 변형하거나 특히 이제 수능 기출 문제라든지 EBS 교재 문제 같은 경우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렇게 해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문제를 풀어봤다고 하는 경험이 있으면 실전에서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좀 약간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제가 내신 강의 했을 때는 어떤 것까지 학생들한테 시켰냐면은 보통 그 학교에서 내신 시간에 가장 어려운 한 문제가 최근에 나왔던 수능 기출 문제예요. 수능 기출 문제 중에 아까 말했던 30번 문제.
그래서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오거나 그 문제를 객관식을 주관식을 주관식 객관식을 바꿔서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답을 외워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로 풀기 굉장히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일단 학교 시험 문제가 단답형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숫자를 싹 다 외워서 들어가라고 했어요. 최근 한 3년치 거 30번 문제 답을 싹 다 외워서 가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시험 준비냐라고 하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전교권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과거 이야기예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능은 어떻습니까? 수능에서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 뜻은요, 수능에서 특정 문항이 비슷하게 나오거나 똑같이 나오기 때문인 게 아니죠. 수능은 완전히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내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재료가 되는, 해석의 재료가 되는 내용들이 긴가민가 하면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과정이 매끄럽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재료가 되는 게 완벽하게 체화가 돼서 어떤 상황이 딱 등장을 하면 거기에다가 유연하게 내가 맞출 수 있게 되는데 그 재료가 되는 기본 베이스가 탄탄해야 되고 그래서 관련된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이 문제는 아까 말했던 뭐 블랙라벨, 센수학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한 문제는 고3 N수생 수능용으로 개발된 문제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기출 문제들. 뭐 아까 말했던 EBS 교재 문제들, 그 밖에 학원이나 뭐 여러 가지 인강 사이트에서 이제 고3 수능용으로 개발된 컨텐츠 이런 것들을 공부하셔야 되고 저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부분들은 학생들이 매주 그냥 앉은 자리에서 소화만 하면 될 수 있게 학생들이 고생할 필요 없게 제공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겨울 방학이 이제 다가왔어요.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될까? 겨울방학 강의를 할 때 학생들이 보통 이때까지는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고1은 고2나 고3 준비를 하고 뭐 고2도 고3 준비를 하고 근데 지금 이제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된단 말이에요. 대학 과정을 선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3 N수생의 겨울방학은 예비 고3 N수생의 겨울방학은 고1, 2때의 겨울방학과는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던 것 중에는 선행을 많이 한다는 뜻은 쉽게 말하면 그 과목을 한번 보는 것에 집중을 했지 그 과목을 낱낱이 해부해서 완벽하게 습득하는 걸 목표로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 선행을 하는데 이게 당장 내일 모레 시험 볼 것도 아닌데 근데 고3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내가 예전에서 예습하고 뭐 새로운 걸 공부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했던 거를 확실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비중이 크고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공부할 몇 가지를 제가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생들의 포지션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제가 현장 강의에서 학생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들을 끌고 나가는 방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에 4점짜리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제 선행할 때 하는 개념과는 아예 다르죠. 선행은 뭡니까? 미분을 할 수 있니? 미분 공식 아니? 그럼 이거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실제로 미분 관련된 계산 문제 풀어봐. 이게 아니에요. 미분의 수능의 최근 4점짜리 문제는 트렌드가 이러이러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교육과정상 내용은 이런 게 필요하지만 교육과정 외적인 내용도 필요하면 사용할 수가 있고 그거는 이러이러한 게 있다. 그리고 해석은 이렇게 하고 조건은 이렇게 읽고 이런 식으로 관련된 수능 4점짜리 문제를 풀기 위한 심화 개념, 뭐 실전 개념 이런 것들을 겨울방학 때 공부하는 겁니다. 뭐 냉정하게 말하면요, 고1, 2 과목과 아예 다른 건 아닙니다. 고1, 2 때 공부했던 내용하고 뭐 한 절반 이상은 교집합이 있죠. 하지만 그 작은 차이, 그 디테일 때문에 이제 성적 차이가 확 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고요. 이거 학생들이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무조건 강의를 듣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출 문제를 푸는 게 필요한데 기출 문제는 사실 아예 안 풀지 않죠. 기출 문제는 이미 학생들이 대부분 풀었습니다. 언제? 그래서 수학 1이라고 쳐볼까요? 수학 1이 2학년 1학기 과목이에요. 2학년 1학기 때 내신 준비하면서 자기스토리를 풀었다. 그러면 대부분 기출 문제를 푼 겁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푼다는 것의 의미는 조금 다른데 그 기출 문제를 풀어봤다. 기출 문제를 풀어서 내신 준비를 했다가 아니라 기출 문제를 거의 외우다시피 유형을 체화하다시피 문제를 푸는 거를 완료하는 시기가 겨울방학입니다. 그래서 이게 겨울방학 동안 완료가 안 되면 학기 중에는 학생들이 엄청 바빠요. 3학년 1학기 딱 되는 순간 무조건 중간고사 모드로 돌입합니다. 아무리 내신이 좀 부족하더라도 3학년 1학기 내신을 아예 놓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시작은 바쁩니다.
그러면서 학교도 가고 학원도 가고 그러면서 뭐 필요하면 뭐 학생부 관리나 논술 준비 같은 것도 하고 하면은 여름 뭐 또 좀 있으면 기말고사 보고 하면서 금방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양의 문제를 거의 완벽하다시피 풀 수 있는 시기가 겨울방학이 유일하고요. 그래서 현장이 진행을 하면은 매주 나누는 워크북 중에서 선별된 기출 문제가 상당수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겨울방학 때만 학생들한테 훈련을 시키고, 그다음 이거는 다른 문제와 다르게 다른 고난도 문제를 많이 못 풀었어요. 그러면은 지금 아직 실력이 부족하면 나중에 하면 되지, 내지는 뭐 나중에 다시 또 복습하는 컨텐츠를 준비해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만, 기출 문제는 지금 당장 완벽하게 하지 못하면 이걸 베이스로 그 다음에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쩌면 괴로울 수도 있고 가장 양도 많고 가장 힘들 수도 있지만, 이거를 완료하고 나면 가장 눈에 띄게 성적 상승이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이 기출 문제를 완벽하게 체화하는 시기고, 이미 거의 완벽하게 했던 학생들도 다시 한번 하는 시기가 겨울방학입니다. 간단한 예로 재수종합반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재수종합반의 특강을 나가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재수종합반 최상위 학생들이 많은 뭐 강남대성이나 시대인재 같은데 최상위 반 학생들이 재수 시작을 3월 달이나 2월 말에 합니다. 그러면 그때 시작하자마자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컨텐츠가 뭐냐 하면은 기출 문제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학생들조차도 수능 1등급 받고 재수한 학생들도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다른 과목이 부족하면 의대 가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1등급인 학생들도 초반에 이 기출문제에 대한 공부를 반복해서 하면서 약간 한두 달 텀이 있었던 것들 이렇게 약간 워밍업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습득을 하면서 이제 낯선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상위 학생들도 그런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이 하지 않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했던 문제만 풀면은 당연히 고인물이 되고 썩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신유형 고난도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그걸 엔제라고 부르죠. 저도 이제 컨텐츠가 준비가 돼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 뭐냐면 내가 적당한 1등급이야 해서 뭐 점수가 한 80점대 후반 정도 나와. 그래서 내가 그 부족한 걸 채우기 위해서 낯설고 어려운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지 라고 하면서 1년 내내 엔제 푸는 학생들 중에서 성적이 눈에 띄게 좋은 경우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탄탄하게 이런 것들을 뭐 1학기 재수생들 1학기 내지는 고3 겨울방학 때 하면서 이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풀면서 풀어야지만이 이게 완전 낯선 문제고 새로운 문제가 어려운 문제인데, 이게 기출문제 이러이러한 문제에서 이 부분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확장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본인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완성이 되면은 1학기, 2학기로 뻗어나가면서 문제풀이 중심으로, 엔제 중심으로, 또 모의고사 중심으로 후반부로 쫙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1년 커리 컨텐츠가 제가 이제 핸드아웃으로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리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시고, 어쨌든 겨울방학 컨텐츠 어떤 과목 뭐 어느 공부하든지 간에 수학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뭐 미적분을 공부하건 수원수투를 하건 뭐를 하건 다 요 내용 그러니까 비중이 3대 3대 1 정도의 느낌으로, 그리고 1학기가 시작이 되면은 요 기출 비중이 좀 줄어들죠. 이건 더 줄어들죠. 그리고 요 비중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가 되면은 기출은 그냥 복습만 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겨울방학 정규반 수업을 간단하게 안내하고 마칠게요. 이야기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수업 시간 안에 방금 설명했던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들을 다 합니다. 그래서 심화 개념, 실전 개념과 관련된 문제풀이 수업 시간에 진행하고, 제가 이제 인강을 여러 군데에서 하거든요. 아까 말했던 실력정석이나 이투스나 EBS 진행하는데, 인강용 교재와 현강용 교재는 다릅니다. 인강용 교재는 스펙트럼이 넓어요. 베이스부터 최상까지 다 있는데, 현강용 교재는 중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더 포지션이 위쪽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현강용 교재로 강의 진행을 하고요. 아까 말했던 앉아만 있으면 학생들이 그 다음에 풀고 소화만 시키면 되는 워크북을 매주 나눠주는데, 뭐 단원에 따라 좀 다르지만 보통 문제가 뭐 한 50문제에서 이쪽 저쪽에 기출 문제도 있고 비기출 문제도 있고 엔제도 있고 연산 문제도 있고 뭐 특정 주제들 관련된 문제들도 매주 나눠주기 때문에 요거 학생들이 매주 집에 가서 이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 모의고사가 수업 시간 진행하는데, 이제 학생들이 결국에는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고3 학생들이 N수행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물어보면은, 고3 학생들은 시험 시간을 자유자유 다뤄봤던 경험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취약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수학 실력은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시간 배분을 잘못해서 결국엔 종이 쳤는데 몇 개를 못 푸는 사례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풀 모의고사는 2학기 때 진행을 하고요. 하프 모의고 30분짜리 모의고사에서 준킬러 4점짜리 문제 보통 한 8문제 정도 진행을 하는데 요걸 토대로 내가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문항 번호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 훈련을 1년 동안 꾸준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요게 나중에 2학기로 넘어가면 풀 모의고사로 바뀝니다. 그리고 엔제 문제들. 이 엔제 문제는 뭐 많은 양이 아니더라도 계속 풀어야 됩니다. 왜냐면 그 낯선 것에 대한 두려움과 그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게 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모의고사와 엔제 문제들이 현장에서도 같이 진행을 하고 따라서 이것들을 전부 다 하려면은요 되게 바빠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저는 잡담을 아예 안 합니다. 학생들이 정말 앞만 보고 가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쉬는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 스퍼트. 그 대신 학생들이 해야 되는 것은 집에 돌아가서 이런 것들을 소화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휴식 시간을 가지고 공부할 때 스퍼트하고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뭐 지금 이게 고3 학생들이 앉아 있으면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이제 어머님들이니까 뭐 어느 정도 그래도 집에 같이 계시냐 관리가 됐을 거 생각하는데 고3과 재수생을 강의해 보면은 특히 이제 주말에 오전에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학습 태도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고3 학생들은 오전에 약간 힘들어하는 경우들의 빈도가 되게 높고 재수종합반에 아침에 1, 2교일 수업을 하면은 학생들이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고3이 학교가 끝나고 학원을 가고 학원이 끝나고 집에 오면 10시가 훌쩍 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다음날 숙제 오늘 했던 거 복습하면은 막 새벽 1시 2시가 넘는 게 비일비재해서 그런 것 같은데 뭐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겨울방학 때는 지금 이 스케줄이 학교 학원이 다 풀이 아니기 때문에 겨울방학에서만이라도 이 수면 패턴 같은 것들을 휴식 시간을 확보하면서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준비한 내용은 마무리가 됐고요. 짤막하게 마지막 하나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입시 제도가 바뀝니다. 그렇죠? 바뀌는 중간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뉴스도 혼란스러워하고 자극적인 기사가 많이 쏟아지면서 걱정도 됩니다. 그런데 항상 불변의 진리가 있어요. 입시는 상대평가입니다. 나한테만 쉬운 시험 없고요. 나한테만 불리한 시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아까 말했지만 뭐 쉽냐 어렵냐 나의 대학 입시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시험이 쉬우면 쉬운 대로 내 점수도 오르고 주위 점수도 같이 오르고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나는 되게 막 공부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시험 보면서 점수가 안 나오니까 슬프지만 막상 대학교 원서를 쓰는 과정에는 나만 못 본 게 아니네 하면서 실제로 수능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점수가 표준 점수, 백분위, 등급 셋 다 상대평가 점수거든요. 그래서 영어만 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입시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만 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학생들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점수로 보답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